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정비사 비행기 면장 첫 번째 모의고사의 마지막 과목인 전자전기 계기에 대해서 문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항공기 통신기기의 사용 목적 중 틀린 것. 지금 유독 눈에 띄는 보기가 하나 있죠. 바로 4번이죠. 운항과 상관없는 내용의 항공기간 통신은 통신 낭비죠. 따라서 통신기기는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보기와 같이 지금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통신, 그리고 운항관리를 위한 통신, 조난통신, 긴급통신, 그리고 조난통신과 긴급통신에서는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비상위치 송신기라 불리는 항공기가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알리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를 바로 ELT,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라 불리는 장치가 있는데 항공기 조난 시에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121.5MHz, 군용 항공기는 243MHz, 그 외에도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이룰 때는 406MHz, 이 주파수에 관한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의 주파수를 결정하는 것. 바로 주파수 공식을 아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문제인데 정답이 바로 계자의 극수와 회전수죠. 이 공식을 아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120분의 pn, 이 공식을 응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공기 계기계통에 사용하는 공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해당되는 답안은 1번이죠. 압력을 기계적인 변이로 바꿔주는 장치이죠. 실제로 항공기 보시면은 보잉 737 기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방의 노즈 레이돈 부분 근처에 좌우측으로 2개씩 피토 튜브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씩 스태틱 포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러한 장치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압력을 감지해주는 센서예요. 따라서 주로 그 계기가 어떤 계기들이 있냐면 속도계, 승강계, 고도계, 이러한 계기들은 피터 튜브와 스태틱 포트의 압력을 통해서 속도, 승강률, 고도를 지시해주죠. 속도계부터 한번 보시면 속도계는 지금 피터 튜브와 스태틱 포트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이에 따라서 피터관에서 측정된 전압과 스태틱 포트에 측정된 정압의 둘의 차압인 동압이 이 계기 내부에 작용이 되면 속도값을 지시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승강계랑 고도계는 정압공, 스태틱 포트에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압만을 이용해서 고도값과 승강률을 지시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피토 스태틱 시스템이라 불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동정압 계통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 계기 내부를 보시면은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둥근 원형의 구조물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공함이에요. 공함. 이 공함이 좌우측으로 수축 팽창함에 따라서 관련돼 있던 기계 장치들이 움직임에 따라 이 지시 바늘을 가동시키게 되죠. 그리고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프램을 사용하고 고도계는 아네로이드, 승강계는 속도계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프램을 사용하고 작동 메커니즘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고도계를 한번 보시면 고도계 내부에 아네로이드가 들어가 있죠. 이 아네로이드는 항공기가 고도가 상승하게 되면 고도 상승함에 따라 공기 압력이 낮아지죠. 그에 따라서 공함을 누르고 있던 힘이 사라져요. 그럼 그 공함은 팽창하죠. 팽창된 그 공함이 연결되어 있던 기계 장치들을 작동시키면은 고도계 지시 바늘이 고도가 올라가도록 지시를 해줘요. 그와 반대로 항공기 고도가 내려가게 되면 압력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공함은 수축되고 작동은 반대로 되겠죠. 이때 고도계 지시 바늘이 고도가 내려가도록 지시를 하죠.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실기 구술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두셔야 되고 추가로 각 계기마다 어떤 공함들이 쓰이는지 그리고 그 공함의 종류, 공함의 역할, 속도계에 작용하는 그 압력까지도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에 장치되는 상호 통화 장치, 즉 인터폰이 아닌 것. 4번이죠. 그라운드 인터폰은 없죠. 인터폰 종류로는 플라이트 인터폰, 그리고 서비스 인터폰, 캐빈 인터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터폰에 대한 종류는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직류 발전기에 쓰이는 전동기, 바로 직권형이죠. 직류 전동기 종류를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해당되는 종류는 직권형, 분권형, 복권형 세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교류 전동기 종류에 포함되죠. 직권형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전기자죠. 회전하는 그 전기자와 고정되어 있는 그 계자 간의 결선 방식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분권 전동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복권 전동기는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종류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직권형 전동기가 많이 쓰이죠. 그 이유는 시동 토크가 우수해서 시동교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따라서 종류와 차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 방전장치, 스태틱 디스차저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해당되는 답안은 2번이죠. 기체 표면에 대전한 정전기를 대기 중으로 방전시키는 역할. 이 장치는 항공기 날개 끝이나 조정면에 장착돼서 피레침처럼 장착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비행 중에 발생된 그 정전기를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대기 중으로 방전시켜서 정전기가 쌓여있는 것을 방지해주죠. 왜냐하면 이러한 정전기는 계기 오차를 유발할 수가 있고 조종사가 무선 통신하는 데 있어서 잡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거죠. 그에 따라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정전기를 방지한다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세요. 병렬 운전 중인 두 개의 직류 발전기의 부하 전류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쓰이는 회로가 바로 이퀄라이저 회로인데 이퀄라이저 회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장을 보고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데 왼손보다 오른손에 무거운 짐들이 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오른손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에 있던 짐을 왼손으로 옮겨서 양손의 힘이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전기에서는 이퀄라이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퀄라이저 회로는 지금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 발전기의 출력 전압을 같도록 조정해주는 역할. 만약에 두 개의 발전기가 서로 출력 전압이 달라지면은 전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역전류가 흘러서 발전기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퀄라이저 회로가 가장 중요하죠. 이 내용도 꼭 잘 알아두세요. 수평 비행 중 자객 컴파스의 최대 자차는 자객 컴파스가 어떤 건지를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최대 자차는 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인데 자객 컴파스를 한번 보면은 조종실의 중앙부에 지금 보이시나요? 표시된 부분? 이게 바로 자객 컴파스예요. 마그네틱 컴파스.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면 항공기의 기수 방향, 헤딩, 그 방향을 아는 데 쓰이는 목적으로 쓰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전자 지시계기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 전원이 나갈 경우 아예 자신의 정보를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끝까지 작동되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 스탠바이 인스트루먼트라 해서 스탠바이 계기, 비상계기가 있고 방향을 알 수 있게끔 자기 컴파스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 지금 딱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N은 딱 북극을 얘기하죠. 자신의 방위 각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컴파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해설에는 정적 오차라고 해서 반원차, 4분원차, 불이차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종류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고 자차는 보통 법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이하 나와 있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시고 지금 이 문제 유형도 전자전기 계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로컬라이저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로컬라이저는 계기 착륙 시설인 ILS의 구성품 중 하나이죠. 여기에는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로프, 마커 비콘 세 가지 구성품이 있는데 우선 로컬라이저의 역할은 바로 4번 보기이죠. 활주로의 중심과 비행기를 일자로 맞춰주는 역할. 그 외에는 1번 보기의 역할이 바로 활주로 끝과 항공기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마커 비컨의 역할이고 활주로와 적당한 접근 각도로 비행기를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글라이드 슬로프 역할이죠. ILS가 어떤 식으로 항공기에 유도해주는지 한번 보자면 지금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라이저 안테나예요. 로컬라이저 안테나에서 지금 90Hz의 변조파 그리고 150Hz의 서로 다른 변조파를 쏘고 있는데 이 두 변조파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활주로 중심이 되고 이 전파 범위 내에서 항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계기에 나타납니다. 계기에 이제 나타나서 활주로 중심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주고 아래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은 글라이드 슬로프인데 글라이드 슬로프도 마찬가지로 90Hz의 변조파 그리고 150Hz의 변조파를 쏘죠. 이때 겹치는 부분이 바로
항공기가 이 위치쯤에 위치해 있을 때 항공기와 활주로 지표면과의 그 거리, 각도, 하강 각도를 2.5도에서 3도 정도로 유도를 해주죠. 그래서 항공기가 그 전파를 잘 받고 내려오면은 알맞은 각도로 하강하는 것이고, ILS가 또 항공기 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 계기를 PFD라고 해요. PFD. Primary Flight Display라고 하는데, 기장석에는 지금 가장 왼쪽에 있고 부기장석에는 가장 오른쪽에 있죠. 이 계기들을 지금 ND,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와 Primary Flight Display, 이 두 계기를 에피스라 합니다. 에피스. Electronic Flight Instrument System이라 하는데, 두 계기는 서로 바꿔서 띄울 수도 있어요. 화면을. 어떤 얘기냐면 PFD를 일로 띄울 수도 있고 반대로 ND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상호 고장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 내용은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다시 짚고 넘어가고, PFD에 지금 ILS 정보가 시연되는데 지금 수평면에 나와 있는 이 표시된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로컬라이저의 표시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글라이드 슬로프 표시 데이터인데, 현재 로컬라이저 그 표시 데이터가 수평면에 나타나 있는데 다이아몬드 포인터가 지금 중앙에 와 있지 않죠. 현재 활주로 중심이 맞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이 다이아몬드 포인터가 중앙에 맞게끔 항공기를 조정하게 되면 제대로 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을 맞춰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라이드 슬로프의 다이아몬드 포인터도 지금 현재 벗어나 있는데, 이 포인터가 이 중앙에 오게 되면 하강 각도를 알맞게 유도받아서 착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또한 여기 M이라 써 있는데 이게 바로 마커 비컨의 표시예요. 마커 비컨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죠. 아우터 마커, 미들 마커, 이너 마커. 그래서 아우터 마커에 진입하게 되면 항공기와 활주로 간의 거리가 7km를 남았음을 지시해주고, 이때 PFD 계기에서는 OM으로 떠요. OM. 그리고 파란색으로 뜨죠. 현재 M이면 활주로와 항공기 간의 거리가 1km를 남았음을 지시해주고,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너마커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항공기와 활주로 간의 거리가 300에서 400m쯤 남았음을 지시를 해줘요. 이 마커 비컨을 보고서 조종사가 내가 착륙할 활주로와 얼마만큼의 거리가 남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장치를 바로 ILS, 계기 착륙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 꼭 진짜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항공기 계기의 특징 중 아닌 것은, 지금 보기들을 보면은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오차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4번 보기를 보면 제트 엔진 항공기인 경우 쇼크 마운트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틀렸는데, 쇼크 마운트는 제트 엔진 항공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왕복 엔진 항공기에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왕복 엔진 항공기는 여러 개의 실린더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피스톤 운동이 직선의 왕복 운동을 이루고 있죠. 그로 인해서 방사성 하중을 많이 받아서 진동이 매우 심합니다. 왕복 엔진의 항공기는. 그 충격을 계기에 전달되지 않도록 흡수하기 위해서 쇼크 마운트라는 완충 마운트를 장착하는데, 반대로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흐름 방향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래서 왕복 엔진에 비해서는 진동이 작아요. 작은 대신에 계기 내부의 가동부가 보면은 서로 너무 밀접해 있고 붙어 있다 보니까 작동될 때 지속적으로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돼요. 그러면 계기 오차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브레이터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약간의 미세한 진동을 줌에 따라 가동부의 그 접촉부를 살짝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모를 최소한으로 하게끔.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렸죠. 해설에도 나오죠. 충격 마운트, 쇼크 마운트는 진동이 심한 왕복기관 항공기 계기에 장착하고, 가스터빈 기관은 바이브레이터를 장착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직류 발전기가 전류를 얻는 기본 발전 원리로 옳은 것은, 직류 발전기는 최초로 교류 전압이 발생되죠. 그런데 직류 발전기 구성품 중에 정류자, 커뮤테이터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 장치를 거치게 되면 교류가 직류로 정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해당이 돼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직류 발전기 작동 애니메이션이 있고, 여기서 N극과 S극이 있는 커다란 자석이 하나 있죠. 이 자석이 바로 발전기의 계자,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자석은 N에서 S로 가려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력선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자력선 사이에
전기자 코일을 집어넣어 회전시키면 자력선과 반대되는 운동의 힘으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 유도기 전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죠. 여기서 발생된 이 전류가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정류장, 커뮤테이터라 그래요. 여기가 커뮤테이터인데 직류 발전기로부터 발생된 교류 전압을 이 부분을 거치게 됐을 때 직류로 바꿔주죠.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 최초 발생된 전류인 교류 전류의 사인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사인파가 정류장을 거치게 되니까 아래의 사진처럼 파형이 한쪽으로만 나와 있죠. 이렇게 파형이 모여있는 전류가 맥류예요, 맥류. 직류와 유사한 성질을 띠게 되는 전류를 바로 맥류라 하죠. 여기서 직류, 교류, 맥류에 대해서는 항공정비사 비행기 면장 실기 구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전자장치는 간단한 문제죠. GPS, 자동차랑 항공기, 대부분 모든 산업에서 많이 쓰이죠. 교류 회로에서 교류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유도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것은 교류 회로의 저항이 보통 일반적인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 그리고 용량형 리액턴스라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유도 리액턴스 즉 저항 지금 2번 보기가 있죠. 리액턴스도 한번 공식을 보시면은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유도성 리액턴스는 코일의 저항을 얘기해요. 코일의 저항. 그리고 여기 XC 용량형 리액턴스를 말하는데 이거는 콘덴서의 저항을 말하죠. 여기는 코일의 저항, 콘덴서 저항.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 공식이 XL이라고 해서 2파이의 주파수 그리고 인덕턴스까지 그 곱이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가 돼요. 그리고 이 유도성 리액턴스 자체가 교류 회로 흐름에 있어서 저항이 되죠. 그 모든 저항의 합이 바로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임피던스에 대한 문제도 전자전기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응용해서 푸는 계산 문제도 있고 임피던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항공기 가스터빈 기관의 배기가스 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계기는 바로 서머커플 인디케이터죠. 3번인데 서머커플 인디케이터 원리를 한번 보시면 보통 대부분 가스터빈 엔진에 많이 쓰이고 용도로는 EGT, Exhaust Gas Temperature라 해서 배기가스 온도 측정에 많이 쓰입니다. 그것도 크로멜 알루멜이라는 재질을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최고 14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죠. 또한 서머커플의 원리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서머커플은 가스터빈 엔진 핫섹션, 터빈 섹션 쪽에서 가장 끝단에 그림과 같이 침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이 침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온도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죠. 그리고 서머커플은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스스로 온도차로 인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돼요. 이 전선 내부에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을 연결하는데 차가운 부분이 바로 터보팬 엔진 팬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EEC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 슈퍼컴퓨터에 연결해 놓으면 EEC 부분은 콜드 섹션이죠. 열을 전혀 안 받는 부분이고 지금 그림처럼 배기가스 온도를 직접적으로 받는 이 핫섹션 부분, 뜨거운 부분, 그래서 차가운 부분과 뜨거운 부분에 서로 다른 온도차로 인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기전력을 EEC라는 슈퍼컴퓨터가 수감하게 되면 조종실로 보내죠. 그렇게 해서 EGT 지시값을 나타내요. 조종실에 아이카스나 이캠이라 불리는 그 전자종합 지시계기에 나타내죠. 바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림과 같이 지금 표시된 부분에 EGT라 써있고 EGT 온도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현재 지금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 표시는 절대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게 될 경우 EGT가 지나치게 높으면 엔진 시동 상태가 핫스타트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열 시동에 걸린 상태가 되면 엔진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바로 엔진을 시동을 무조건 차단해야 돼요. 그 상태를 셧다운 상태라 하죠. 무조건 셧다운 후 잔여 연료를 다 드레인 시켜서 차후 시동에 있어서 다시 연료로 인한 핫스타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죠. 또한 EGT가 너무 높으면은 엔진 시동 끄고 나서 어떠한 부분에서 EGT 원인이 발생되는지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도 정비사면장 실기 구술에서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체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바로 공기밀도입니다. 공기밀도. 이것도 공식을 아시면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저항의 공식, 여기서 이 로가 바로 고유 저항 값이고 L은 길이, S가 이제 도체의 단면이죠. 단면이 작으면 저항이 커지고, 그리고 길이가 길면은 저항이 커지고, 그리고 온도도 관련이 있는데 저항과 온도는 보통 비례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소자인 서미스터는 특이하게도 저항과 온도가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항공기 화재 탐지 장치에 많이 쓰이죠. 불이 났을 때 저항이 감소되면 화재 탐지기 내부의 전선에 저항값이 감소함에 따라 전류가 발생이 돼서 탐지기를 지시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그런 원리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1초 동안 1줄의 에너지를 산출하는 인류를 뜻하는 단위, 일률, 와트죠, 와트, 1번. 2번은 전류죠, 암페어. 3번은 전압, 볼트. 4번은 저항, 옴. 이것도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축전지를 연결할 때 전압은 같고 출력 전류만 증가시키는 방법. 바로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이 방법이 가능해지죠. 그 이유가 회로 이론에서 키르이호프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은 직렬 회로에 적용되는 법칙이고 제2법칙은 병렬 회로에 적용이 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직렬 회로에 적용되는 제1법칙은 전류가 일정한 특징이 있는 대신에 전압이 변하죠. 회로 구성에 따라서. 제2법칙에서는 병렬 회로에 적용되는 법칙으로서 전압은 일정한데 전류가 변하는 특징이 있고 그 둘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해설에도 나오죠? 여기 키르이호프 제1법칙 그리고 제2법칙. 키르이호프 이 법칙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도체의 절연 상태를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 위치는 간단하죠? 절연 상태, 저항을 측정하는 거니까 2번이죠. 옴. 이게 멀티미터인데 멀티미터는 전압, 전류, 저항 세 가지를 다용도로 측정할 수 있는 멀티 측정기이죠. 그래서 저항을 측정할 때 여기 옴이라 써있는 저항계 부분 이쪽에다가 스위치를 레인지를 옮겨서 사용을 하죠. 그때 낮은 값부터 측정하는 게 아니라 높은 값부터 레인지를 설정해서 측정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낮은 값부터 하게 되면은 괜히 회로에 지금 높은 전류나 전압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괜히 실수로 하게 되면은 멀티미터 내부에 있는 퓨즈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멀티미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 퓨즈를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유에 의해서 항상 높은 값부터 설정을 한 뒤에 범위를 점점 낮춰가는 거죠. 이 내용도 잘 알아두세요. 전자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이 문제는 난이도 상문제에 해당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보기 하나가 이상하게 말장난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전자기력 말 그대로 자석의 힘을 말하죠. 자석은 지금 1번 보기를 보시면 S극에서 나와서 N극으로 들어간다. 자석이 S에서 N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N에서 S로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 나머지 보기들은 다 맞죠?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수직 접선의 방향이다. 그 자신은 수축하려 하고 같은 방향의 전자기력은 서로 반발하려 한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석이 지금 N에서 S로 들어가고 있죠?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자석의 N극으로부터 나와서 S극으로 자력선이 끝난다고 나와 있죠? 또한 자력선은 서로 뒤섞이는 일은 없다. 그렇죠. 서로 뒤섞이는 일이 없죠? 같은 극을 서로 마주대하면 자력선은 반발하려 한다. 이 그림처럼 같은 극끼리 마주대했을 때 서로 밀어내려는 청력이 발생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이도 상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시면 간단한 문제가 생각보다 몇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인 논리회로는 둘 중 하나라도 입력이 1이면 출력이 0. 바로 AND 게이트죠. 이 논리회로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어요. OR 게이트, AND 게이트, NOR 게이트, NAND 게이트.
주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입력 측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출력이 1이 되고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무조건 1이 돼야 출력이 1이 돼요. OR 게이트와 반대로 지금 둘 중에 하나가 1인데도 출력이 0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잘 보시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은 0이 되는 그 회로, 그러면 AND 게이트죠. 아니면 둘 중 두 개의 입력 측이 모두 1일 때 출력도 1인 회로,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업면에 비추는 조도를 말하며 등기구에서 발산되는 광속의 90% 이상을 천장이나 벽에 투사시켜 이로부터 반사 확산된 광속을 이용하는 방식. 이것도 난이도 상문제죠. 상문제. 되게 어렵죠. 뭔가 조명 쪽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분야인데,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문제지문에서 요구하는 방식이 바로 간접식인데, 간접식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간접식 여기 나오죠, 해설에. 작업면에 비추는 조도 중 확산조도가 직사조도보다 높은 경우를 말하며 등기구에서 발산되는 광속의 90% 이상을 이 천장이나 벽에 투사시켜 이로부터 반사 확산된 광속을 이용한 방식. 보통 방식이 해설에 나와 있는 게 직접 조명과 반직접, 그리고 간접, 반간접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 유형이 많이 나와요. 간접 조명. 난이도 상문제로 해서 많이 나오죠.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 조명 방식에 대해서. 그치만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을 잘 참고하시고 해설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항공기 장거리 항법 장치에 사용되는 레이저 자이로의 빔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아닌 것. 레이저 자이로의 빔을 발생시키는 장치. 솔직히 이런 문제를 왜 출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장치를 다뤄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론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도 출제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둬야 되겠죠? 지금 레이저 자이로의 빔을 발생시키는 장치 아닌 것이니까 해당되는 답안은 2번이죠. 랜덤 드리프터. 랜덤 드리프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자이로스코프는 원래 이런 팽이들을 말해요. 이 팽이가 회전하게 되면 이 가운데 축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축이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랜덤 드리프터라 해요. 따라서 구성품과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현대 항공기는 보통 장거리 항법 장치로 쓰이는 IRS라 불리는 관성 기준 장치가 있어요. 이너셜 레퍼런스 시스템이라는데 이 시스템은 이 부분에 전자장비실이 있고 그 전자장비실은 일렉트로닉 이퀴먼트 베이라 불려서 이 부분에 항공기의 수많은 반도체, 컴퓨터들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IRS 컴퓨터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 삼축을 감지하기 위해서 센서로 쓰이는 레이저 자이로스코프가 다 장착되어 있고 내장되어 있죠. 그 컴퓨터에. 레이저 자이로의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구성품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자 장치와 개인, 피드백 장치, 출력 커플러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자 장치, 익사이테이션 메커니즘부터 한번 보시면 고전압이 음극과 양극에 공급되고 이 전압으로 인해서 헬륨 네온가스를 이온화시켜서 자이로 주변에 반대 방향으로의 두 개의 레이저 빔을 만든다 나와 있죠. 최초로 레이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장치가. 어떤 식이냐면 레이저 자이로의 구성품 그림을 보시면 이 부분에 헬륨과 네온의 가스가 충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충전되어 있던 가스가 이 파란색 부분에서 이온화가 됨에 따라 두 개의 레이저로 분리가 돼요. 따라서 지금 이 붉은색 계열의 선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이 선 하나와 푸른색 계열의 선 하나,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레이저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레이저를 만드는 장치가 바로 여자 장치, 이 푸른색 부분이죠. 그리고 개인은 시스템이 갖는 고유의 자연적 손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낮은 압력의 헬륨 네온가스를 고전압으로 이온화시켜서 밝은 고온 상태를 얻도록 도와준다. 말 그대로 여자 장치에서 발생된 최초 레이저의 밝기를 한 번 더 높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수감 장치가 더욱더 출력을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 장치는 글로우 상태, 밝은 상태죠. 레이저가 굉장히 그 밝은 상태에서
삼각형 공간에 채워지는 곳에 위치하고 각각의 코너에 장착된 거울에 의해서 레이저를 반사시킨다 나와있죠. 이 장치는 이 삼각판 형상의 디자인을 말해요. 따라서 각 사이드에 반사판 거울이 장착되어 있죠. 여자 장치로부터 레이저가 먼저 발생이 되면 그 반사판 거울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두 개의 레이저가 발사됐을 때 가운데 이 출력 커플러 쪽에서 모이게 만들어요. 이 부분이 출력 커플러죠. 리드아웃 디텍터. 여기에는 다이오드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이오드가 두 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들어오면은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류를 감지하죠. 그에 따라서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항공기가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는 프린지 패턴이라는 프리즘이 있어요. 프리즘. 이 프리즘을 형성하게 돼요. 반대로 항공기 자세가 틀어지거나 현재 위치에서 자세가 벗어났을 때 또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가 점점 변화가 발생이 되면 그 변이량이 발생되겠죠. 그 변이량이 발생되면 이 프린지 패턴 프리즘이 깨져요. 막 흐려져요. 원리가 어떤 식이냐면은 보통 레이저가 두 곳에서 동시에 출발했을 때 보통 항공기가 평형 상태면 동시에 같이 도착을 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그림처럼 항공기 자세가 틀어지면 하나의 레이저는 먼저 도착하고 다른 하나의 레이저는 나중에 도착하는 이만큼의 변이가 발생이 되죠. 이 변이량을 측정을 해서 현재 항공기 축에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발생이 됐고 혹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얼마만큼 벗어나는지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장치에 의해서. 상당히 우수한 장치죠. 따라서 현재 항공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거리 항법 장치이고 이 구성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맴돌이 전류식 회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문제의 유형도 난이도 상문제에 해당이 되죠. 상당히 어렵고 문제 지문들도 다 긴데 그래도 이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답안은 4번이죠. 기관의 구동축에 설치된 가역성 구동축이 계기에 연결돼서 기관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여 영구자석의 전압을 생성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회전계기 내부에 이런 영구자석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구자석은 엔진 구동축과 연결되어 있고 엔진이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그 회전력이 이 구동축에 의해서 영구자석을 회전시키는 힘을 만들어요. 이때 이 영구자석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N에서 S로. 그리고 그 앞에 드래그 컵이 있는데 그 드래그 컵은 자기장 같은 경우에 이 드래그 컵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지만 자기장 주위로 전류가 발생이 돼요. 그 발생된 전류는 드래그 컵 자체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표면에 맴돌게 돼요. 그에 따라서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전류를 맴돌이 전류 또는 와전류라 부르죠. 그 전류가 맴돌 때마다 발생되는 그 회전력이 드래그 컵의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드래그 컵이 돌면은 가운데 이 스프링을 감아주고 이 스프링의 감김에 따라서 장력이 발생되면 계기의 포인터를 작동시키는 그런 원리로 회전계기에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도 나타나 있죠. 해설에도 보면은 자력선은 영구자석의 N극으로부터 드래그 컵을 통해 S극으로 돌아온다 나와 있죠. 그리고 기관의 회전축에 연결된 가역성 구동축은 계기에 연결돼서 기관의 회전축과 같은 속도로 영구자석을 회전시킴으로써 회전 자기장이 형성된다.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죠. 드래그 컵이 회전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때 드래그 컵에는 맴돌이 전류가 유기되며 이때 유기된 맴돌이 전류는 드래그 컵이 영구자석을 따라 돌게 하는 회전력을 발생시킨다 나오죠. 그에 따라서 이 포인터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 구동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맴돌이 전류 원리도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 기본 원리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있어요. 앙페르 오른손 법칙은 엄지손가락이 전류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기장이에요. 이렇게 화살표로도 표현이 되죠. 전류가 흐를 때 전류 주위로 나선형의 자기장이 발생이 되고 그 반대로 이 중심 화살표가 자기장이 되면 이 나선형의 방향이 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예시가 바로 왼쪽 그림에 있죠. 지금 자석을 원판에 갖다 대니까 자석은 N에서 S로 가려는 자기장이 발생이 되죠. 이때 그 자기장은 이 원판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장 주위로 이렇게 나선형의 전류가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전류는 원판을 뚫지 못해요. 그에 따라서 표면에 맴돌죠. 맴도는 그 전류가 소용돌이 모양이 형성되니까 그 형성된 전류에 의해서 회전력이 발생이 돼요. 이 원판이. 그 원리가 바로 여기 그림에도 나오죠. N에서 S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그 자기장은 자기장 주위로 전류가 발생이 되는데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컵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류 같은 경우에는
뚫지 못하니까 드래그컵 표면에 맴돌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된 전류의 소용돌이 모양에 따라서 회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 힘으로 이 드래그컵을 돌리는 거예요. 드래그컵이 돌아가면은 가운데 있는 이 스프링이 돌게 되는 거고 스프링 또한 감기면 감길수록 장력이 점점 세지고 세진 그 장력에 의해서 계기에 있는 포인터를 움직이게 만드는 구동력이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가 바로 와전류식 회전계이고 다른 말로 맴돌이 전류식 회전계라고도 해요. 이 원리는 전기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이 문제는 오메 법칙을 응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바로 2번이죠. 도체의 저항과 전압. 오메 법칙 공식에 따라서 전류는 R분의 V라고 나타나 있죠. 따라서 도체의 저항과 전압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오메 법칙에 대한 공식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회로의 세 가지 저항체로 아닌 것. 바로 1번이죠. 전류는 해당되지가 않죠. 교류 회로에서는 세 가지 저항체를 집합하는 용어가 바로 임피던스였죠. 임피던스에는 저항, 그리고 유도 리액턴스, 그리고 용량형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는 코일의 저항이고 용량형 리액턴스는 콘덴서의 저항이었죠. 따라서 이 공식을 응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의 마지막 과목인 전자전기 계기 과목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모의고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